안녕하십니까. 박운탁의 국제비교 정치경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쟁이고 중국은 별것 아니다. 러시아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하려면 R&D 투자를 늘리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1일 뉴스 브리핑에서 미 국무성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가 한 달 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루는 핵심적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외교적 해결책의 개방적임을 매우 분명하게 했습니다. 한 기자가 프라이스에게 물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원칙을 따르자는 겁니까? 프라이스의 대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술입니다. 프라이스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크고 러시아보다도 큰 전쟁입니다. 한 달 전에 프라이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차단했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전쟁 종결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미국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한 달 후 4월 이스탄불 회담에서 전쟁이 종식되려 하자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그들의 목표만 달성하는 전쟁 종식 문서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미국과 동맹이 더 큰 목표 추구를 위해 계속 싸우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것입니다.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푸틴은 압박을 받아야 한다. 그와 협상하지 말라고 젤렌스키를 꾸짖으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협상을 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서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이든과 그의 고위 관료는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을 한다면 방법과 시기는 그들이 결정한다. 미국은 그런 걸 강요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들이 원치 않는 조건 위에서 협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3월과 4월에 그들이 원하는 협상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국은 11월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는 협상을 밀어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항상 미국의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상의 중심과 최고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의 단극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최초로 미국의 패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내셔널 리서치 유니버시티 하이어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국제관계학과 학과장이고 러시아 정치와 국제관계의 권위자인 알렉산더 루킨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정석적 파트너로 간주되었고 러시아는 미국의 모든 브릿지 속에서 러시아가 타협을 했고 브릿지는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마이단 쿠데타를 지원했고 이에 러시아는 크리미아 합병을 응수했습니다. 러시아가 냉전 후기 추종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 패권에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서방과 러시아의 합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루킨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미국 패권과 단극 체계의 종식을 알렸습니다. 러시아가 선을 그었고 다극 체계의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극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크라이나보다 큰 이유입니다. 워싱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패권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것이 미 재무장관 자넷 옐렌이 11월 13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일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정이 성사되어도 남을 수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미국의 외교정책 열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독려하면서 독일의 장기적 임무 수행이 기대되는 새로운 육군본부를 독일에 두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6월 29일 미국이 폴란드의 영구적인 작전사령부 설립을 발표한 이유인데 바이든은 이것이 나토의 동쪽 끝에 최초의 영속적 미군의 존재라고 떠들었습니다. 이것이 11월 9일 미국 국무성이 5억 달러에 달하는 고기동성 미사일 체계를 리투아니아에게 판매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유럽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나토 동맹국의 군사력을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유럽의 영토와 영공 방어를 위해서 핀란드에 다연장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아마도 나토 유럽 기지에 B-61-12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보다도 더 큰 전쟁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미국의 2022년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는 러시아를 급성 위협, 어큐트 스리트로 취급하고 PRC, 중국인민공화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중국을 증가하는 도전, 페이싱 챌린지로 취급합니다. 미국의 장기적 초점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중국의 이해와 권위주의적 선호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증가하는 공격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동시에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외교장관 왕이가 최근 중국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영도하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방문 교수이고 조지타운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저서 Meeting China Halfway: How to Defuse the Emerging U.S.-China Rivalry의 저자 라일리 골드슈틴에 따르면 중국의 한 학술지 논문이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서 러시아를 타격하고 유럽을 봉쇄하고 동맹국들을 납치하고 그리고 중국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국 세계에 러시아가 저지선을 그은 것이고 미국은 여기서 패권을 위해 러시아와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전쟁은 당장은 러시아와 싸움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의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자인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30년 전에 폐쇄한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군함과 군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설은 2014년 필리핀과 미국이 체결한 향상된 국방협력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수빅만입니다. 수빅만은 남중국해 필리핀 루손섬 서부 해안에 있는데 바로 이 수역이 중국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전선입니다. 미국은 이 수역에 대한 중국의 영해권 주장을 일축하고 이 수역에서 항행작전을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 필리핀을 방문했고 백악관은 이 방문이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대한 공격은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격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운이 우크라이나에서 필리핀 수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그 이후는 최악의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하고 중국을 격퇴할 수 있을까요? 미국 패권의 핵심인 페트로달러가 무너질 전망입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화 강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도 팔리지 않아 군사비 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올리고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 규모의 공공부채 이자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재정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국가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319%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십 년 안에 중국은 소련처럼 될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은 3.138%로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2016년 총 요소 생산성은 1.686%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십 년 안에 자원강국 러시아의 GDP 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패권과 단극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군사 대결보다는 더 많은 R&D 투자와 건전한 정치 사상과 정치 세력을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